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에서 살펴본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R이나 RStudi오를 사용해서 계산을 이제 해보는 그러한 연습을 좀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에서는 우리가 통계적 추론을 다루었고요. 물론 이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한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어, 점 추정, 구간 추정, 그리고 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들 중에서 차례대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같이 보고 있는 파일은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이제 R 스크립트 코드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파일을 제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평균의 추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단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제 조사해서 모평균 μ를 이제 추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정보가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모평균 μ에 대한 추정치와 그때 그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개념으로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 표준 오차의 추정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는 140이고 그 다음에 표본의 관측값들의 합은 1653, 그 다음에 여기서 x반은 당연히 표본의 평균이 될 텐데요. 지금 이 값은 각각의 관측값과 표본 평균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편차 제곱의 합이 464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때 그 추정치와 표준 오차의 추정치, μ에 대한 추정치와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를 한번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은 좀 잠시 포즈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R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테니까 한번 값을 비교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모평균 μ에 대한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이제 점추정량을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점추정량은 이제 x바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x바에 대한 이제 관측 값이, 관측치가 small x바라고 표시하는 값일 텐데요. 그 값은 이제 전체 표본의 개수 n으로 나눗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측값의 합을 따라서 140분의 1653이 이제 우리가 관측치가 될 건데요. μ에 대한 관측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μ에 대한 추정량 x바에 대한 이제 관측치가 되는 것이고, 이 값을 이제 μ에 대한 이제 추정치로 삼는 것이죠. 자, 이때 표준 오차는 스탠다드 에러는 x바하고 μ가 이제 비슷할 거라고 이제 생각은 될 텐데 차이가 물론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의 이제 평균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탠다드 에러는 이제 이 추정치의 평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 물론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없고요. 알 수는 없고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정치로서 루트 n분의 s를 쓰겠습니다. s는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치는 지금 여기에 편차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요. 편차 제곱의 합을 n이 아니라 n-1로 나눠 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9로 나눗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464를 그래서 이제 스퀘어 루트 택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좀 값을 보면, 자, x바의 추정치, x바의 추정치가 아니라 이제 뮤에 대한 추정치가 x바, 그리고 x바가 이제 140분의 1653.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는 루트 n분의 s고, 그래서 x바는 11.807, 그 다음에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는 0.1544143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RStudi오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RStudi오를 열어보죠. 자, 1번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에, n의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 xi들의 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의 합이 얼마인지가 이제 나와 있고요. 네, 이것을 토대로 해서 x바, 그 다음에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를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n은 140이고요. 그 다음에 x들의 합을 sum x라고 쓰도록 하죠,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 값은 1653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sum인데 그 편차의 제곱이죠. 편차의 제곱이니까 deviation square라고 하죠. 이 값이 464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엔 x바죠. x바는 뭐 계산이 간단합니다. x들의 썸을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요.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추정치를 S2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S2를 계산하기 전에 S부터 먼저 표본의 표준 편차를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S라고 하고, 자, 이 값은 sum of deviation square,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합을 나눗셈을 할 텐데 표본의 크기 n이 아니라 n-1로 나눗셈을 하는 것이고, 이거 전체를 이제 스퀘어 루트를 택하면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 자,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추정치는 SE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값은 앞에 있던 식을 생각을 해보면 루트 n분의 s가 되겠습니다. 자,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x바, 그 다음 se2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섹션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Ctrl Alt T를 눌러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보면 아래에 x바 11.807 정도, 그 다음 s 1.827, 그 다음에 se 0.1544143 이라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은 앞에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확인한 값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는 값과 일치하죠? 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 모평균은 이제 추정으로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점 추정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구간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48, 표본 평균을 구해봤더니 86.5, 표본 표준 편차가 7.9로 주어졌을 때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 뮤가 어느 범위쯤 있을까 하는 90% 신뢰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s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녀석은 그 신뢰도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인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제 R 혹은 RStudio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결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뮤에 대한 별 곱하기 1-알파 % 신뢰 구간은 지금 방금 쓴 것처럼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물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 식을 사용을 하면 될 거고,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제 대신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86.5가 표본 평균이죠. 그리고 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좀 깜빡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포즈를 하고 좀 계산을 먼저 좀 해보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잠깐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 식도 한번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R 코드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 작성을 했다라고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86.5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875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R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R 코드를 열어보죠. 네. 자, 2번 문제. 지금 X바 86.5 표본의 표준 편차 7.9 그 다음에 뮤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일단은 주어진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이고요. X바 86.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7.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것이 이제 이것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90%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파 값이 이제 정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90% 신뢰 구간인 거니까 알파는 0.1로 우리가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의 식을 떠올리면 G2분의 알파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G2분의 알파 값을 앞에서 이렇게 쓰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 더 명확하게 half라고 쓰죠. 2분의 알파에 대한 G값, G2분의 알파. 자, 이 값은 Q 노음을 이용을 하면 되죠. 자,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데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Q 노음이라고 하는 함수는 하위 확률을 넣어줬을 때 그 하위 확률을 이제 갖는 그 값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가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값보다 같거나 작아지는 확률, 하위 확률을 입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하위 확률은 2분의 알파가 아니라 1-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G2분의 알파 값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앞에서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하도록 하죠. 자, 이 값은 물론 추정치기는 하고요. 이 경우에는 루트 n분의 s 값이 될 거고, 자, 그러면 x바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 할 때 그 얼마라고 하는 그 값을 d라고 표기를 하고 계산을 미리 해보면 g2분의 알파 값과 스탠다드 에러의 추정치를 이제 곱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출력을 하기 전에 일단 A하고 B, 즉 신뢰 구간의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을 계산을 해보면 x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가 되겠죠? b는 x바 플러스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것
계산을 쭉 하고 이제 한번 결과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뭐 기준값 뭐 xy 이미 있지만 x 바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인지 그리고 프린트 c에 그래서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섹션에 있으니까 전체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rl Alt T를 누르면 여기에 표본 평균 86.5 이건 뭐 우리가 입력을 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 D 즉 G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S 값을 계산한 값이 1.8755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 끝점 84.62 오른쪽 끝점 88.37인데 이게 아마 앞에서 구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 같죠? 한번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맞는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2번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을 살펴보도록 하죠. 3번에서는 이제 그 다음과 같은 신뢰 구간이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는데 그러한 일을 이제 200번 반복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표본을 이제 추출을 해야 될 텐데 표본을 이제 추출하는 일을 이제 200번을 한 거고 그럼 각각의 표본에 대해서 크기가 얼마인지는 여기서는 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자, 그랬을 때 200번을 반복했을 때 그러면 200번 반복했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 이제 200개가 이제 얻어지는 거죠. 매번 우리가 할 때마다 신뢰 구간이 하나씩 만들어질 테니까 자, 그러한 그 신뢰 구간 200개 중에는 실제로 모 집단의 평균을 포함을 하고 있는 신뢰 구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신뢰 구간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이러한 작업을 200번 했을 때 그 중에서 몇 개의 신뢰 구간이 실제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포즈를 하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고 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포즈를 다 끝냈죠? 네. 자, 그 몇 개의 신뢰 구간이 실제 평균을 포함하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200번을 반복을 했을 때 그 중에서 모평균을 포함을 하고 있는 신뢰 구간의 개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신뢰 구간을 x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형태로 계산을 할 텐데 그 구간 안에 뮤가 포함될 확률이 1-알파가 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이 표본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바뀌는 신뢰 구간 안에 뮤가 들어갈 확률이 1-알파가 되기 때문에 y라고 하는 그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이 200개 신뢰 구간 중에서 뮤를 실제로 포함한 신뢰 구간의 개수라고 한다면 y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뢰 구간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마다 즉 표본을 한번 조사를 할 때마다 그 신뢰 구간 안에 뮤를 포함할 가능성이 90%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90%가 되는 거죠. 혹은 뭐 0.9가 되겠습니다. 근데 매 시행마다 이제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른다면 그 성공이 일어날 가능성 0.9가 될 텐데요. 자, 이런 0.9의 확률을 가지는 일을 200번을 반복을 할 때 그 중에서 성공의 횟수가 결국 y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다음과 같은 이항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신뢰 구간에 실제 평균을 포함하고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뭐 2개다, 3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y라고 하는 이 개수는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y가 확률 변수니까 뭐 하나의 값으로 딱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평균 값을 계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 값을 계산해 보면 당연히 180이 되겠습니다. 즉 200개 신뢰 구간 중에서 평균적으로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신뢰 구간은 180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200개를 조사한 그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 어떨 때는 190개, 어떨 때는 170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y가 그 어떤 정해진 값이 아니라 이제 확률 변수라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 y의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즉 y는 딱 하나의 정해진 값이 아니라 그 평균이 아까 180이었는데 180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지만 y가 딱 180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값이 변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가능하죠. 굉장히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러한 범위, 즉 0부터 최대로 200까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65하고 한 197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벗어난 경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서는 우리가 따로 계산해 볼 건 없지만 이런 분포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y의 분포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tudi오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플랫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x에 해당하는 좌표 값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0.1 간격으로 여러 개를 만드는 그런 코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에 해당하는 y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씩 한번 실행을 해보죠. 첫 번째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x값이 꽤 많이 얻어지겠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1 간격으로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x를 이용을 해서 y를 계산을 해보면 y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y는 각각의 x값,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각각의 x값에 대해서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한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x하고 y를 이용해서 플랫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플랫을 해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가 나오죠. 물론 우리가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로 택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이제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그 x좌표, y좌표를 사용해서 점을 찍고 그 점 사이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했는데 지금 x들의 점이 간격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를 선분으로 연결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플랫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그릴 거는
그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제 확률 변수의 이제 확률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앞에서 y가 택할 수 있는 값이 0부터 200이었는데 0부터 200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 확률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d바이놈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해주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d로 시작을 하는 것은. 자, 근데 y가 지금 0부터 200이라고 콜론이라고 쓰면 0 콜론 뭐 10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0부터 10까지 1 간격으로 값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y가 0부터 200 사이에 1 간격으로 값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d바이놈에는 하나의 값을 물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물론 그 n이 200번이고요. 200이고 그다음에 매 시행의 성공 확률이 0.9인 이항분포에서 2번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기에 뭐 0부터 5까지 6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d바이놈의 0일 때의 확률, 그 다음에 d바이놈에서 1일 때의 확률 해서 5일 때 확률까지를 한꺼번에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y 벡터, 즉 값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집어넣고요. 그 값을 이제 probability of y라고 두면 y의 각각의 값에 대응하는 이제 확률값,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값이 주어질 텐데 그것을 이용해서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를 해보게 되면 자,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줌을 해보면 좀 커지죠? 네, 이것은 이제 그 일종의 뭐 확률 히스토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점을 갖다가 쭉 연결해서 그림을 그린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것이 그 연속 확률 변수인지 이항 아니면 뭐 이산 확률 변수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렸기 때문에 마치 연속 확률 변수처럼 보일 텐데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점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플랫으로 그리지 말고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플랫 대신에 바플랫을 해보죠. 바플랫을 할 때는 확률 값만을 일단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줌을 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입력한 확률 값을 높이로 하는 그러한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제 그렸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제 그 수평축에서 여기가 얼마쯤인지가 잘 드러나 있지가 않은데요. 수평축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부여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다음과 같이 네, name's였던 것 같네요. names.arg라고 하고요. y축, 수평축이죠. 수평축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0부터 200까지니까 y를 이제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전하고 차이가 이제 여기 수평축의 그 눈금 값이 이제 부여가 됐죠. 그래서 어느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3번 문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4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4번의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봤던 이제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38명의 새로운 직원들이 2주 동안의 연수를 마친 후에 특정한 작업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해내는지 측정을 했더니 38명에 대해서 그 작업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 표준 편차가 68초, 12초라는 이러한 정보로부터, 자료로부터 38명의 직원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교육을 2주 동안을 이제 받고 마쳤을 때,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그 작업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이제 각자 있을 텐데, 그 값의 평균, 즉 모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식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텐데요. 앞에서는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에 S 대신에 시그마를 쓸 수가 있다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사용해서 이 식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여기도 그 조금 미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식을 생각을 해보고, 또 계산도 R을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보고 나서 잠깐 포즈를 한 다음에 조금 이따가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값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68 플러스 마이너스 3.81 이걸 이제 구간으로 나타내 보면 64.18에서 71.81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R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계산했던 식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거의 뭐 많은 부분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코드를 일단은 복사를 해서 그 4번이죠? 일단 복사를 해놓고 필요한 값들을 좀 바꿔보죠. 자, n은 지금의 경우 지금 3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바가 68인 것 같고요.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12, 95%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길 바라는 거니까 알파는 0.05로 택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바꿀 게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G2분의 알파, 그 다음에 SE에 대한 추정치, 그리고 이제 G2분의 알파와 SE에 대한 추정치 곱한 거 D, 그 다음에 AB. 그러면은 뭐 필요한 게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8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81 그래서 왼쪽 끝점 64.18462 그 다음에 오른쪽 끝점 11.8153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나온 결과 값을 이제 소수점 아래 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만 이제 보여주기를 원한다던가 뭐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도 되지만 그 반올림을 하는 함수가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라운드에 2.137이라고 입력을 하고 2라고 입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32인 경우에는 2.14이 나오죠. 이런 방법이 있고 s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것을 처음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다음과 같이 따옴표를 쓰고 퍼센트를 쓰고 점을 쓴 다음에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
우선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F를 쓰는데요. F는 이제 주어진 숫자가 부동소수점 실수다, floating point number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4, 물론 이제 지금 보면 따옴표가 붙어서 나왔죠? 즉 문자열로 이렇게 출력을 이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옵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변수, 그 값에 대해서만 이제 바꾸는 것인데, 그 옵션즈라고 해서 디짓을 4로 이제 바꾸고 나서, 그러면 아무런 이제 변화가 없는데,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게 되면은, 네, 지금 앞에서와 달리 그 유효 숫자까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유효 숫자를 하나 4개 정도 보여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즈 디짓을 하게 되면 그 명령어를 이제 내린 후 계속 이후부터는 다 동일한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원래는 지금 6818462, 그러니까 한 7개 정도 된 것 같죠? 그래서 원래대로 좀 돌려놓죠. 즉 옵션즈 디지트를 7이나 8 정도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다음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4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5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그 내가 원하는 정도의 이제 오차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화학 실험에서 구리 침전 물량의 표준 편차가 4.5g 이라고 이제 했을 때,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4.5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때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로서 표본 평균을 택할 텐데 두 녀석의 차이가 오차가 될 텐데요. 그 오차가 1.89 이하가 될 확률이 99% 이상이 되도록, 최소한 99%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면 그 몇 번의 실험을 반복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지금은 그 구리 침전물 양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이제 한 번씩 해야 되겠습니다. 즉 표본의 크기가 50이라면 이러한 이제 측정하는 실험을 50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측정할 때마다, 실험을 할 때마다 이제 관측을 하나씩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원하는 정도의 오차를 생각을 하고 그 이하가 될 확률이 99%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확률이 그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즉 실험의 반복 횟수를 이제 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값은 모평균인데요. 모평균을 이제 보통 뮤라고 표현을 했고요. 모평균에 대한 추정량이 x바죠. 둘 사이 오차라고 하는 건 x바 마이너스 뮤 사이의 절대값이 되겠죠. 차이의 절대값. 그것이 1.89 이하가 되는 확률이 0.99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 오차의 최대값을 d라고 표기를 하고 또 확률을 1-알파로 표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것은 자, 이 확률 정확하게 1-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 확률이 더 크게 되려면 d가 그
이 값과 이 값을 곱한 값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부등식을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n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n은 g2분의 알파 d분의 시그마의 제곱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다 라는 식을 얻었었죠. 자, 이 식을 정리해서 보면 이와 같이 쓰는데, 자, 오른쪽을 확률이 정확하게 1-알파가 되도록 변형을 하고, 그래서 d를 루트 n분의 시그마와 g2분의 알파의 곱과 비교를 한 후에 n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을 이제 하면 될 텐데, 네. 깜빡했죠? 네, 여러분들이 안 본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계산도 한번 해보고 나서, 잠깐 포즈를 하고, 계산해보고,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봤을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R을 가지고 계산을 마저 해보고, 값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값을 보면, 38 이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R을 사용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번인데요. 거기에,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 4.5, 그 다음에 D, 오차의 최대값 1.89, 그 다음에 확률을 99%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알파를 0.01로 정했습니다. 자, 시그마, 그 다음에 D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도 입력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있는 값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처음에 계산할 땐 G2분의 알파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제, G2분의 알파, D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하죠. 그 값을 뭐라고 할까요? A라고 일단 할까요? G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B 나누기 D죠. 자, 이거의 전체 제곱을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이 값이 얼마인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37.61279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n은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n의 최소값은 38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그 38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37.61279보다 같거나 큰 최소의 정수를 자동으로 계산을 이제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라운드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반올림을 하는 거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내림을 하기도 하고요. 올림을 하기도 하는데요. R 스튜디오에서 내림을 할 때는 floor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 올림을 할 때는 ceil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floor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3.8을 입력을 해보면 3. 아니, 3.3을 입력을 해도 3. 즉, 3.5보다 크거나 3.5보다 작거나 상관없이 내림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ceiling을 생각을 해보면, ceiling은 3.8을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4. 3.3을 넣어도 무조건 올리는 그런 값을 알려줍니다. 자, 이런 플로어 혹은 실링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n의 미니멈은 그 최소의 n은
이 계산한 A가 아니라 A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로어를 쓰면 좋을까요? 아니면 실링을 쓰면 좋을까요? 37.61279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그거 이상이 되는 최소의 정수를 찾기 위해서는 실링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까지 출력을 해보면 A가 37.61279 따라서 최소의 자연수 값은 3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5번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죠. 네, 6번부터는 이제 검정에 대한 그런 문제들인데요. 내용상 뒷부분하고 좀 연결이 계속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6번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뒤에 있는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계속 그 다음 시간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이제 모수는 여전히 모평균이 되고 이런 모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검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정을 할 때 이제 가설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서 비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적절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평균 뮤에 대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포즈를 하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써봤을 텐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새로운 쓸개낭 수술에 따르는 집중 치료에 필요한 평균 시간, 이 값이 이제 뮤가 되겠죠. 즉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새로운 쓸개낭 수술을 이제 했을 때 그거에 따르는 집중 치료에 필요한 시간이 이제 환자들마다 다를 텐데 그러한 모든 가능한 환자들 다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시간의 모평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뮤라고 하고 그 뮤가 13.5 시간보다는 작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럴 때는 H0가 H1부터 먼저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뮤가 새로운 쓸개낭 수술에 따르는 집중 치료에 필요한 평균 시간을 뮤라고 두었을 때 뮤가 13.5보다 작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자, 이러한 것은 그럴듯한 이제 근거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좋겠는데 그런 근거가 없을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규모가설로 우리가 뮤는 13.5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을 규모가설로 두면 되겠습니다. 즉 네, 한꺼번에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네. 1번을 보면 뮤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시를 하고요. 그 뮤를 가지고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또 보죠. 2번은 어떤 유명 상표 초코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지방 함유량이 표지에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2%가 적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지방 함유량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표지에 적힌 2%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이제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일종의 비율이죠. 즉 전체 그 양에 대해서 지방 함유량의 비율이 될 텐데요. 자,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모비율에 대한 검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모비율에 대한 검정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초코 아이스크림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생산을 이제 여러 개를 할 테니까. 근데 그 각각의 생산된 초코 아이스크림들마다 각각의 아이스크림의 전체 양에 대해서 그 아이스크림에 포함된 지방 함유량의 비율이 실제 비율은 각 아이스크림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만드는 공정이 정확하게 2%를 맞출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거의 실제 함유량은 2.1%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1.8%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표지 적힌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개의 이제 그 실제 함유량들이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의 평균이 2%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발음 좀 이상한데 지방 함유량의 비율들의 평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평균을 뮤라고 할 때 뮤가 2%보다 많다, 크다, 즉 0.02보다 크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이니까 이것을 대립가설로 하고요. 기무가설은 뮤는 표지에 적힌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아이스크림들에 대해서 지방 함유량의 비율들의 평균, 그러니까 뮤에 대한 그러한 가설 검정을 할 때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를 먼저 기술을 하고 지금 쓴 것처럼 지방 함유량의 비율의 이제 평균값인 거죠. 모평균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3번을 보죠. 자, 모니터의 평균 무게가 제조회사의 목표치가 6kg인데 그것과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가설 검정에서는 대립가설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자, 일단은 모수가 무엇인지 보면 여기 생산하는 모든 모니터의 평균 무게를 뮤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모집단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H1은 뮤가 6하고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대립가설로 하도록 하고요. 규모가설은 뮤가 목표치랑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규모가설로 수립하고 나서 우리가 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3번에서 뮤가 무엇인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수립을 하고 이에 대해서 표본으로부터 어떤 것이 좀 더 그럴듯한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검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